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장 함께 읽기. 제가 사실 시장 함께 읽기 전에 함께 배우기는 좀 이제 매일 그냥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특별편도 계속해서 좀 이게 시리즈별로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2월 19일이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여행 가면서도 틈틈이 좀 기록도 좀 해놔가지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들도 다 소개는 해드릴게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여기 오늘 나온 보고서랑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아실 거예요. 머니올라에서는 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디 갔는지. 근데 이제 유럽 가면서 느낀 게 유럽이 왜 강대국인지 그건 느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점도 있고 유럽이 나은 점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유럽은 되게 좀 그런 건 있어요. 되게 자유분방해요. 예, 남을 전혀 의식을 안 합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스위스는 그게 더 심했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느꼈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인종도 다양하고 제 생각엔 프랑스가 되게 강대국 더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제 앞으로 최강대국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인종이 되게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이게 막혀 있어요.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스위스나 이쪽은 백인 외에는 없어요, 별로.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이 많지만,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흑인도 많고 아시아인도 많고 아시아 음식점도 너무 많고 깜짝 놀란 게 한국 음식점도 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미 다문화 국가구나. 예. 미국이 그래서 강대국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다 제조업도 워낙 강한 국가고 또 사람들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기 전에는 소매치기니 뭐니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그런 그 여행 리뷰 있잖아요. 거기서 안 좋게 나오는 얘기들 있죠.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현지에 갔더니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프랑스 상당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도 돌아다녀도 아무 이상 없어요. 밤늦게까지 이 상점도 연대도 많고 꽤 놀랐어요. 마치 서울 같았어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 되게 스윗하고, 예,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해주고 웃고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 서비스하는 분들 그 얼굴이 항상 이렇게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더라고. 물론 제가 간 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저도 많이 바뀐 게 되게 좀 인종차별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닙니다. 또 굉장히 프랑스는 아무튼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예쁜 분들 많고, 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쪽 민족 자체가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러면서도 좀 스윗해서 아무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박물관이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가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 오르쉐 미술관 있죠. 프랑스 파리. 그게 너무나 인상적. 거기에 이제 모네라든가 정말 그림들 되게 많은데 그거 직접 보고 왔거든요. 미술하시거나 역사 좋아하시거나 그런 쪽 계통의 만약 학생들 계시면 진짜 프랑스 거기 박물관은 꼭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많이 느꼈고 예, 그런 게 진짜 공부인 것 같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게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주식 차원에서 느꼈던 건 그 솔로엠 아시죠? 솔로엠이 전자가격 표식이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가격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마다 그게 거기는 일상화돼 있어요. 예. 그냥 이 전자가격 표시비가 다 붙어 있어요. 예. 되게 무인화돼 있고 그다음에 주문도 거의 QR로 많이 그러니까 메뉴 같은 거는 이제 QR 코드로 많이 이제 보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또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예. 아무래도 예. 유럽도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일본에서는 저는 무인 주차장이 너무 눈에 들어왔는데 유럽에서는 그 전자 가격 표식이 이게 다 있구나 그걸 많이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건 좀 주식 관점의 차원이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뭐 계속 뜨거운데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고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 정유업종하고 예, 반도체 그리고 이제 또 파운드리 뭐 이나노 삼성 파운드리 2차 전지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의료기기 산업재 섹터들 좀 다양한 거 네, 현대모비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뭐 모비스가 수소 사업을 지난주에 드디어 넘겼어요. 그 뉴스로만 나왔던 게 현실화됐습니다. 그 내용들 한 두 개 있어서 말씀드리고 기업은 SFA랑 자화전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보고서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유업종 제가 이제 여기 설 연휴 전이었죠.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정유업종도 좀 이렇게 약간 관심 있게 좀 봤던 이유가 유가는 계속 좀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정유주들이 GS는 너무 올랐죠. 근데 이제 SO일도 그렇고 주가들이 워낙 못 갔거든요. 업황은 좋아지는데 주가 괴리가 생겼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유가는 그 후로 많이 올랐고 SO일 주가는 이제 한 1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이제 엔데버 인수를 했는데 이게 M&A를 지금 많이 해요. 정유업체들이 M&A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공급자가 줄어요. 그러면 원유 생산이 크게 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유가가 물론 이제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방도 단단해지는 효과가 생길 텐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페르미안 산유량의 50% 이상을 이 10개 업체가 그러니까 M&A를 했던 이 업체들이 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메이저 6개 정유사의 각각 산유량이 오만과 베네수엘라 정도의 생산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이 기업들이 국가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힘이 세죠. 왜냐하면 합병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펙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인수합병 미국의 셰일 업체들 인수합병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페르미아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지층이래요. 지층인데 거기서 이제 원유가 많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산유량의 절반을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화 과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크게 늘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그 다음에 홍해 이슈로 디젤 공급도 차질을 빚었고 이건 이제 꽤 오래된 이슈죠. 거기에 휘발유 가격, 인도 수요 호조까지 그래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정제마진 지금 이미 좋지만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대형 M&A 같은 경우는 원유의 수요 피크아웃, 정점 우려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유주가 예전에 SO일 기준으로 8만 원 근처 갔을 때 오히려 조심해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 또 내려왔어요. 6만 원 중반까지 막 급락을 했죠. 예. 그 상황에서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는 저는 이제 GS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게 GS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라거든요. 정유주도
SK 이노베이션 제외해야 돼요. 얘는 그냥 2차 전지로 보셔야 되고 그 GS냐 SO의 선택이에요. 그럼 더 나은 걸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GS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배당도 많이 주고 당시에 또 뭐 그땐 작년이었으니까 배당 매력도 훨씬 높고 변동성도 낮고 GS는 뭐 유가 오를 때도 크게 못 올랐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GS 쪽이 더 낫다고 저도 좀 봤었는데 이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 만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럼 지금 뭐냐 이거죠. 지금은 GS를 정유주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밸류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순수 정유주는 사실 SO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HD 현대. 여기 지주회사. 여기가 현대 오일뱅크 갖고 있죠. 근데 HD 현대는 또 얘도 똑같아요. 지주사니까 같이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SO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SO일을 그럼 만약에 내가 정유주를 한다면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데 할 거냐 말 거냐죠. 근데 7만 원 이하에선 괜찮은데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은 돼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좋아지고 있고 인도의 부양책 효과 올해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정유업종의 어쨌든 주가 상승은 저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의 정유업체들 막 신고가 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SO일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늦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한 몇 주 됐어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나왔는데 주가는 전혀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주가 외양가지보다는 안 갈 때를 좀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유업종이 요새 왜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이런 사이클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또 어느 시점에 정유업종 꺾일 거고, 업황 안 좋아질 거고, 예. 또 다시 또 좋아지는 흐름 나올 거고. 그래서 정유주만 또 타이밍 잘 잡아서 해도요, 1년에 한 20% 수익은 낼 수가 있어요. 그 정유주 쪽에서는. 예. 트레이딩이 가능한 업종이에요, 이것도.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뭐 어느 정도 이제 흐름들만 이해하신다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봤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조금 지연시키고 D램 투자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당긴대요. D램을. 평택의 네 번째 이제 P4죠. 공장 이름인데 요게 이제 25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긴다라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D램 중심 그만큼 이제 D램의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4분기 말에 장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장비 셋업 들어가서 25년 내년 하반기에 이 평택 P4 공장에서 D램이 양상이 됩니다. 뭐 첨단 반도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던 전공정 장비 회사들은 올해 4분기 정도에 장비 발주가 가능하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부진했다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아니라 전공정 장비주들 뭐 있죠. 뭐 PSK도 있고, 그죠? 뭐 D램 쪽에 있어서 이제 전공정과 관련된 그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거죠. 좀 부진했던 회사 중에 많이 오른 거 말고요.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 말고 덜 오른 기업들, 뭐 원익 IPS도 있을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PSK 찾아보는 거죠. 그런 장비 회사들도 한번. 그런 좀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고 이 23년 이제 11월 29일 날 여기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웨이퍼 본딩이 있죠. 이제 웨이퍼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웨이퍼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HBM으로 가다 보니까 웨이퍼 검사 공정이 2~3배로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죠. 예, HBM 비싸잖아요. 그거 검사 잘못해가지고 불량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검사의 그러니까 HBM은 만들어진 칩을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후공정에서. 근데 그 전에 그 웨이퍼를 완벽하게 검사를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 손실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예전의 공정에 비해서는 2~3배 늘어난다. 그럼 이 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웨이퍼 검사기와 프로브 카드라 그래요. 웨이퍼 검사기 만드는 업체는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임 이런 기업들이 있고
해외에는 뭐 폼팩터, 마이크로닉스 재팬 컴퍼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프로브 카드 만드는 업체가 4개거든요. TSE, PMT, 마이크로 투나노,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요 4개인데, 근데 여기서는 TSE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제 TSE는 낸드 쪽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D램입니다. 그 TSE는 좀 해당 사항이 좀 없어요. 예, HBM과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낸드를 하니까. HBM 낸드가 아니죠. D램이죠. 그건 뭐죠? PMT죠. PMT. PMT가 옛날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게 이 회사, 저는 이름 보자마자 이 회사 뭐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크로 컨텍솔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PMT는 삼성향 매출 비중이 80%인데 삼성이 반격이 시작된다면 거기에 D램향 프로브 카드를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수혜를 받겠죠. 근데 사실 저도 PMT를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할 거는 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최대 수혜네. 그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PMT를 공부를 해야죠. 직접. 네, 그래서 요건 제가 찾아본 거예요. 전자공시 들어가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나오죠. 거기서 이 회사 그럼 도대체 정확히 뭐 하는 거냐? 멤스 프로브 카드를 만든대요. 그럼 프로브 카드가 뭐냐? 여기 있어요. 그 전자공시에 나온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죠. 우리 뭐 반도체 제조 공정 옛날에 한번 다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를 자르는 게 후공정이죠. 잘라서 칩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요게 후공정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웨이퍼 전체에 동그란 거 있죠. 얘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동그란 거. 네, 요거. 그러면 그 검사할 때 이게 프로브 카드예요. 요거. 요 동그란 거 있죠. 여기. 얘를 웨이퍼에 딱 붙여요. 그래서 얘를 검사하는 겁니다. 웨이퍼랑 딱 맞닿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웨이퍼 상태에서 웨이퍼 내에 제작된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아주 가능선 형태의 프로브 핀을 일정한 규격의 회로기판에 부착한 카드예요. 카드. 그래서 이 웨이퍼의 내부 패드에 딱 접촉하면서 이거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얘는 불량이다, 얘는 합격, 이렇게 검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HBM으로 갈수록.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멤스 방식이래요. 멤스가 뭐냐면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이죠. 이게 뭐냐면은 아주 초소형 정밀 기계 제작 기술이에요. 저 프로브 핀이 아주 가늘거든요. 그러니까 초소형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멤스 기술을 활용하면 테스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자공시에. 그래서 프로브 핀의 정확도 및 반복 테스트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서 초기에는 D램 제품의 웨이퍼 테스트용으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낸드 쪽으로도 비메모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회사는 D램입니다. 거의. 그 독자적으로 2006년부터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 승인을 받았고, D램용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TS에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TSE 경쟁사. TSE는 거의 낸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추적을 해야 돼요. TSE가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지도, D램 쪽으로. 그것도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만과 중국 반도체 제조사로 신규 매출처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브 카드가 되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제 웨이퍼를 여기다 부착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프로브 카드가 요거구나. 그래서 검사하기 위해 칩에 핀을 접촉시켜주는 인터페이스구나. 주문형 장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부가 제품입니다. 매출 비중이 97.52%. 그러니까 거의 요것만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주식 희석되는 물량이 있나 찾아봤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 희석되지 않아서 그것도 긍정적이고. 여기까지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3분기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삼성전자가, 왜냐면 삼성전자 쪽이잖아요. 전자가 잘해야 됩니다. 전자가 HBM 이게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면 딱 떠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이 뭐 저기 어디죠? 뭐 AMD나 엔비디아의 HBM을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이 회사는 바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PMT가 수혜를 많이 받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기초 지식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좋냐 나쁘냐 이거보다도 요 기술 방향성이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조금 뭐 얘기들은 많지만 일단 의미 있는 수주 하나가 있었대요. 일본의 AI 1위 업체 있습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2나노 AI 가속기 수주를 따냈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 인공지능 1위 업체가 삼성한테 2나노 수주를 준 거예요.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그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선택한 게 좀 의외였죠. 대부분 TSMC라는데 여기에 이제 도요타나 화나기나 뭐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2016년 미국 슈퍼마이크로와 협업해서 슈퍼컴퓨터도 개발을 했고요. AI 기능을 세부화해서 탑재 적용 로봇 뭐 이런 것들, 유전자 분석, 자율주행 레벨 4 이런 것들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고, 근데 왜 삼성 걸 선택했냐 이거죠. 삼성은 GAA 방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TSMC를 이기기가 어렵지만 일단 3나노까지는 TSMC가 이겼어요. 근데 3나노에서 삼성은 GAA 방식을 적용했고 TSMC는 핀펫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핀펫은 이 3차원 방식이죠. 면이 3개가 닿는 방식이고 GAA는 반도체 4면이 다 닿아요. 전류가 통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4개가 다 통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만큼 어렵죠. 근데 2나노부터는 요 기술로 그냥 가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 삼성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2나노에서 삼성을 선택을 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냐. 그리고 요거를 해주는 그 중간에 이 제조하기 위한 설계업체 있죠. 그걸 뭐라 그랬죠? 디자인하우스.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반도체 기본 지식은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에 반도체는 다 꺼내놨습니다. 그거 꼭 틈나는 대로 이런 보고서 보시다 궁금하시면 가온칩스가 뭐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파운드리 편에 디자인하우스 있을 거예요. 디자인하우스만. 제가 따로 디자인하우스만 딱 해놓은 또 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온칩스도 이미 오래전에 설명해드렸죠. 그거 보고 이런 회사구나. 근데 가온칩스가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일본 업체로. 요게 이제 삼성전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좀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는 이제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어요. 1월에 양극재 수출 판가가 하락 중이지만 물량이 개선됐고요. 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3개월 후에 양극재 가격 오르고요. 그 3개월 후에 배터리 가격 올라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오르면 일단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만 늘면 돼요. 근데 수요가 과연 늘 수 있겠느냐? 그럼 수출 물량이 중요한데 물량도 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수출 물량 요 막대기 보이시죠? 판가는 떨어져요. 근데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물량이. 근데 리튬 가격이 올랐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 3개월 후에 판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 나온 거죠.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 찍었어요. 특히 앨범알이라는 세계 1위 그 리튬 회사 CEO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리튬 가격.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1월달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 68%. 독일. 근데 다만 미국이 13%밖에 성장을 못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GM의 전기차가 2분기 이후에 판매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래서 GM과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LG화학입니다. 얼마 전에 LG화학이 GM의 대규모 공급 계약 맺었죠. 그러니까 GM의 3공장까지 필요한 20만 톤의 리튬, 그러니까 양극재 중에 75%를 이제 LG화학이 공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은 거죠. 올해 아마 GM이 2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는데 그걸 달성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7만 8천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저걸 달성을 한다면 긍정적이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또 저걸 달성을 못하면 주가는 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바닥은 찍었고 저거를 달성하는 수치들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계속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차전지 이제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예언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변수를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닥은 찍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다음 뭐냐? 봐야 될 거는 미국에서 판매가 실제 늘어나야죠. 전기차 판매. 그 첫 스타트는 GM입니다. 그러니까 GM의 판매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잘 되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주가 또 부러집니다. 이제 요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고 포드는 워낙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포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포드만의 일이지 그럼 미국 시장 전체 문제 아니고 또 GM이 저렇게 잘 팔리면 만약에 포드도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키가 지금 GM이 좀 지고 있고 상반기에 2분기 이후 하반기는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는 10월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드디어 가동 들어가요. 요 스케줄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래서 1분기에 저점 관점 유지하고 삼성, LG화학, 포스코피처엠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올해 7월에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결과 또 발표되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규제가 심하면 한국이 또 수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고서도 되게 중요해요. 메리츠증권의 노후 연구. 그러니까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만의 얘기가 아니라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이제 보고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24년 아까 이제 알버말이 리튬 가격 바닥론 제시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이 배터리 회사들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두기업 주도 설비 투자 축소 시도는 그 자체로서 가격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2차 전지 섹터 투자 심리를 살리는 촉매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리튬이 올라야 돼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저는 요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는 순간 올해 하반기 반드시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로 요걸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4680 배터리 요 전지 양산 계획을 가시했습니다. 김동명 대표이사가 24년 8월부터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4680 배터리 양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8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 오창 공장에서 시작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 미국이 진짜 핵심이죠. 36기가와트예요. 요게 아마 어디 들어갈까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죠. 4680. 그죠? 그래서 오창에서 시작을 해서 저게 이제 아마 사이버 트럭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2차 전지 쪽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 기업이나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또 남경 공장 추가 투자로 요거는 미국에는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미국 외지역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동안 기술 문제 때문에 이 4680 배터리 양산이 어려웠는데 요거는 제가 4680 배터리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언제냐면 2차 전지 중에서 그 2차 전지에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권영수 그때 이제 부회장이죠. 당시에 그분이 그리는 미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함께 배우기에서 그때 4680 얘기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열 분산, 분리막 용접, 템리스, 건식 공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 1, 2, 3번은 거의 해소가 됐고 건식 공정만 좀 해결되면 대량 양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오창 공장에서 4680 전지가 생산이 된다면 수혜 기업들이에요. 양극재 LG화학, 분리막은 WCP, 동박은 롯데, SKC, 전해액은 엔캠 동화기업. 엔캠은 요새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분리막도 괜찮게 봐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될 겁니다. 중국은 못 가요. 이 전해액과 비슷해요. 아직 공장은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일본 걸 계속 쓰긴 좀 어렵고 도레이 거 그래서 WCP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에 언제 증설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또 미국의 4680 전지 관련해서도
여기 양극재는 LNF와 LG화학이 이제 같이 들어가고, 분리막은 WCP, 동박은 롯데에너지,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이제 밸류체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원통형 전지가 여전히 대세론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 안정성 규격화된 전지로서 원가 절감이 장점이 극대화 가능하다. 근데 요거 이제 LG 쪽이잖아요. 그럼 삼성 쪽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필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죠. 예. 그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삼성도 하고 있어요. 사륙파이 배터리라고. 이제 그런 쪽 상신 EDP 이 밸류 체인이 딱 떠올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국내 에너지 솔루션, 국내에서는 LG엔솔과 삼성 SDI가 가장 경쟁력 있죠. 예. 이쪽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양극재 최선호주는 LG화학과 2부는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잡아주셨고, LG화학이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요새 분위기 좋죠. 그래서 일단 GM 쪽 매출 늘어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출하량이 정상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4680 배터리 이쪽 모멘텀도 있고, 또 25년 7월에 그러니까 LG와 GM이 합작한 공장이 얼티엄 셀즈인데, 여기 상공장 양극재 관련해서 LG화학이 거의 독점 공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M과 굉장히 협업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G화학이 수혜를 좀 많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LG엔솔 프로젝트 중에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 여기에 LG화학이 양극재 1차 기업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할인받았잖아요. 이제 할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고, 또 저 PBR 관련주로도 부각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23년부터 석유화학 NCC 구조조정 또는 설비 매각 통해서 효율성 제고와 현금 확보를 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이제 저 PBR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LG엔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팔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최저한세가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공장들 많죠. 여기서 LG엔솔이 돈 번 거, 이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이 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모 회사가. 근데 이 지분율을 80% 이하로 낮추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건 옛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LG엔솔 지분 팔 거다. 그래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LG화학에 현금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긍정적이죠. 저 판돈의 일부를 LG화학 주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상장할 때.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로 돌려준다면 정말 LG화학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뭐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것도 한번 챙겨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이제 업황 바닥 형성 중이고, 또 리튬 가격 바닥론 나왔고, 수익성 치약 지나갔고, 바닥 아니냐. 이제 제일 걱정은 SK온이 지금 경쟁력이 좀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현대차 물량 대응 뭐 하면서 양산 능력 극대화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온도 정상화 될 거고, 그리고 전년 수주했던 삼성 SDI 항 연간 물량 증가도 긍정적이니까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계획들도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종합한다면 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LG화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이런 관점에선.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가 지금 LG엔솔 통해서 저기로 가겠죠. 그 테슬라 가겠죠. 또 거기다 GM이 키포인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또 토요타도 있고, 또 현대차그룹 이쪽도 있으니까, 아무튼 좀 부진했던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올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의 박병국 한승현 연구원님이 그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에스테티, 요거 내용을 좀 적어주셨는데, 1월달 강남구의 클래시스 수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미용 소모품이 브라질과 태국에서 성장을 했고 클래시스 제품이 슈링크죠. 이게 장비 설치가 많아지면서 소모품 매출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장비의 해외 판매량이 21년도에 2100대, 22년 1900대, 작년에 2600대. 이거 이제 누적으로 팔리면 거기에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예, 남의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내 피부에 닿아야 되니까. 소모품 전체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대전 유성구에선 원택 있죠. 원택이 그 여전히 장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전년 동월 대비 264%. 그럼 여기도 역시 소모품이 늘어나겠죠. 요새 최근 미용 섹터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인모드나 이런 애들이 막 미국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뭐 올해 전망치도 좀 낮추고. 근데 인모드는 인모드고요.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인모드는 굉장히 고가 장비고 소모품 비중도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그거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피부 미용 안 좋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소비 경기 고가 제품은요 좀 저항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 논리로 우리나라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싸졌는데 PER이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너무 좋을 때는 너무 뜨거울 땐 좀 오히려 조심하시고 지금 굉장히 차갑죠. 예. 원택도 되게 차가워요. 이게 이제 원택의 차트인데 보시면 주가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되게 차갑잖아요. 차가운 상태에서 무조건 차가우니까 이제 싸졌으니까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좋아질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구간에서 접근해도 될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조건으로는 결국 이 회사는 장비를 판매하잖아요. 원택. 예. 그러면 그 이 장비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소모성 부품은 잘 나가는지. 1월달 수출 데이터 보니까 괜찮아요. 주가는 빠져 있고. 단지 이제 우려가 컸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원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자기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전자공시도 찾아보시고 예, 하면서 일단 요번에 1월달 데이터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예, 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정유 산업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견이고 아까 그 내용 비슷하죠. 화학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화학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증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정유 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정유화학 지금 정제마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늘 한국전력의 날이죠. 네, 실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 국제유가도 떨어진 상태인 요새 오르긴 해도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 전기요금은 이미 올려놨잖아요. 또 총선 끝나면 또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소액주주 가치 보호 방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갈 거래요. 정부가 언급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이쪽이 난리가 났어요. 이쪽도 이제 저 PBR 관련주로. 그러니까 그동안 좀 한정 갖고 있어서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주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가거든요. S&P 전력 구매 단가인데 한전이 이런 데서 전력을 구매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그게 낮으면 한전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점선이 오래거든요. 옛날보다 낮죠. 예. 낮다는 얘기는 이제 이 원가 부담이 좀 낮다는 얘기죠. 배터리는 여기도 나와 있어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황 바닥 얘기를 많이 꺼내요. 그죠? 예. 올해 판매량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삼성의 판매량 증가 가이던스 이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달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닥 잡기 고민하자. 철강도 한국은 가격 인상이 늦었던 게 중국 수출 주문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 근데 원재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름 가격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좀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다. 비철금속은 이제 니켈은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니켈은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급이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막 증설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구조조정이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방사는 여전히 뭐 실적 좋죠. 뭐 여전히 긴장 관계 이어지고 있고 한국 방산업체들 뭐 사우디 수주도 좀 있었고 수혜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차, 포병, 공군 이런 거 예, 이쪽 관련된 이 나라들인데 필요한 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폴란드만이 아니라 이쪽 이제 러시아 국경 맞닿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저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무기를 한국이 대줄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괜찮을 것 같고 로봇은 지금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해외 로봇 기업들 괜찮으니까 예,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운송은 항공 쪽은 국제 여객 여전히 괜찮은 편이고요. 합병하니까 합병하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거는 뭐 호재로 보고 있어요. 특히 TA 항공이 커질 것 같더라고요. 진에어라. 네, 그런 면에선 좀 호재가 아닌가 보여지고 홍해 리스크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선박 공급 부족 이슈는 있지만 여전히 컨테이너선은 발주가 많아서 올해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업황이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덴마크의 그 머스크라는 세계 1등 선사도 그걸로 큰 수혜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쪽은 아직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수소 사업 이관의 의미. 요거 이제 메리츠 김준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재밌게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예, 구어체로 현대차가 모비스의 수소 사업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수소차 사업 사실상 성공 못했죠.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인천에 새 공장도 짓고 있는데 진행률이 0%라고 하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충주 공장 연간 4만 대. 판매량이 너무 적어요. 23년도에 넥소가 4,500대밖에 안 팔렸어요. 생산량이 4만 대인데. 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비스가 이것 때문에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번 이 수소차 사업부를 아예 현대차로 넘겨버립니다. 현대차 그러면 이제 이거 넘기면서 현대모비스의 비용이 2천억 정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비스한테는 좋은 거죠. 3년 동안 연평균 3% 정도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 30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배구조 전환 관점에서 봐야 된대요. 옛날에 모비스를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글로비스랑 합친 다음에 요 지배구조 재편하려고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2018년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비스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수소 사업을 이관하게 되면서 더욱더 분할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어졌다. 네. 당시에 수소 생태계 구축, 그때는 수소가 되게 유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생태계 구축하면서 모비스와 글로비스와 그 중심을 잡고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합병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좋은 명분이 됐는데 이제 모비스에서 이게 빠지게 되면 명분이 없는 거죠. 예. 사실상 이제 보여줄 성과도 별로 없는 거고. 예. 거기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동화 사업 하지만 이게 엄청난 돈 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작년엔 적자가 났거든요. 이 사업부가. 근데 이런 사업을 뭐 따로 떼내가지고 또 분할한 다음에 뭐 합병을 하고 이러기가 어려운 거죠. 이 분할하기 위한 명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너무 성장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분할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결국 현대차 지분을 그 정의성 회장과 그 다음에 정몽구 명예회장님이신가요? 아무튼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모비스에 주는 거예요. 모비스가 이 지분을 받고 모비스 지분은 이제 이 오너한테 주는 거죠. 현물 출자하는 거죠. 그 방식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올해 아마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모비스 중심으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현대차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주가 상승이 그러면 필요하거든요. 오너 입장에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모비스에서 받아갈 물량이 많아져요. 근데 이미 지금 현대차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법인 상장, 자사주 매입소 갑자기 나오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죠. 정부의 가치 제고 정책도 있는데 뭐 인도법인 상장, 현대차한테 굉장히 호재거든요. 이게 맞물려서 주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사실 펀더멘탈만 보면 별로 안 좋아요. 현대차 주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발한 건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배구조 재편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된다면 모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는. 예.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수소사업 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14년간 이어진 실적과 주가 정체가 이제 드디어 끝나간다. 예. 그래서 이젠 현대모비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뭐 이게 그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오너가 이제 모비스를 장악을 하면 현대차 그룹을 다 전체에서 다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누를 이유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2년간 실적 부진과 현재 주가 상태는 새로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정의선유 합친 비중입니다. 이게 현대차가 8%, 기아가 1.8, 모비스 7.5, 글로비스가 많죠. 근데 글로비스 지분도 어떻게든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모비스 지분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제시됐던 지배구조인데 모비스를 쪼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글로비스랑 합병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주주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현대차 지분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모비스를 지배하고 그 밑에 현대차를 주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가능성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하나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소 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했죠. 그래서 현대차와 모비스는 기존 현대모비스 하나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이제 계약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월 31일 날 시작을 합니다. 연간 6에서 6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줄어요. 이건 당연히 모비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그 스택 원가가 대당 5,700만 원인데 넥소 기준으로 교체 연료전지 교체 가격이 4천만 원이래요. 대당 1,700만 원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연간 850억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모비스가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냈죠. 그런 것까지 종합한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비스 좀 고생하신 분들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좋은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삼성증권의 장정훈 연구원님이 SFA 기업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보고서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실적이 4분기에 괜찮았고요. 그 이유가 자회사 2차전지 장비회사 있죠. CIS. 요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드디어 매출이 반영이 돼요. 수주가.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이제 60%까지 늘어났어요. 전체 사업에서.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상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올립니다. 추정치도. 그래서 그동안 수주는 많았는데 매출 인식이 잘 안 됐어요. 드디어 이게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가 부담이 있던 프로젝트도 상당 부분 끝나가고 자회사 SFA 반도체도 있는데 여기 적자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고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또 CIS 좋아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SFA가 자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PBR이 0.7배밖에 안 돼요. 이거 코스닥도 저 PBR 관련주 관심 필요합니다. 순연금 많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업황 좋아지죠.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 같죠. 여기에 저밸류 매력까지. 이게 PBR이에요. 그러니까 SFA도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거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이 생긴 거. 그러니까 주가 빠졌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게 뭐냐 이거죠. 아까 정유주는 뭐 정제 마진이나 그런 것들, 뭐 M&A.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굉장히 저밸류 돼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거고, 자화전자는 목표 주가 올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어요. 서프라이즈하게. 주당 순이익을 그래서 올렸고요. 올해 추정치를. 이 북미 애플 아이폰에 폴디드 줌 아시죠? 잔망경 이렇게 줌으로. 그거 관련된 거기 들어가는 OIS 손떨림 보정 장치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또 납품도 하고 있고 갤럭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하고 애플 아이폰에 다 들어갑니다. 네. 동시 수혜를 받는 거예요. 또 중국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5.3%. 그러니까 아이폰 우려감은 크지만 이 회사는 폴디즈 좀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오히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화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폴디즈 줌 같은 이제 고배율 줌으로 넘어가니까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분기별 매출 최고치 경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입니다. 굉장히 좋죠. 예. 이런 이제 의견이고 왜 3분기 4분기냐면 그때 아이폰 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출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그런 관점에선 예, 올해 아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 보고서를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벌써 50분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못한 거는 아무튼 틈틈이 해드리겠고 오늘은 좀 못할 것 같고요. 내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공시라기보다는 그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건 지난주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보고 제가 다 정리한 건데 크래프톤은 미래에셋의 이미생 연구원님이 올해 영업이익을 6% 정도 올렸어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실적 추정치 올라간 거 의미가 있으니까. PSK는 BNK 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님이 PSK 많이 아시죠? 고가 신장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추정치를 8% 올렸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이제 그 이 하이케이 소재라고 특수 소재들 있죠. 예, 증착할 때 그거 이제 관련된 그 용기 있죠. 그거 담는 캐니스터라고 기억나세요? 한번 공부했던 기업인데 그 하이케이 같은 특수 소재를 담는 그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일단 올렸어요. 특히 하이닉스 밸류체인형 공급이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엔 삼성전자죠. 수혜가 예상되고 W게임즈는 여기 다올투자의 김하정 연구원님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고요. STI 역시 올렸습니다. 뭐 STI 요새 잘 나가죠. 고마진 리플로우 장비 수주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도 추정치를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 의류회사인 JS 코퍼레이션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아프리카 TV도 지난주에 이익 추정치가 7.4% 정도 올라갔고요. 한국금융지주도 KB증권의 강승건 연구원님이 추정치를 한 2% 정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건 아까 보고서 보여드린 그 두 개예요. SFA, 자화전자 이렇게 각각 추정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내부자 매수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것만 한번 제가 거기 현지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은 SK 오션 플랜트 이승철 대표가 매수를 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이 세 분이 사셨더라고요. 이창수, 한창원, 강구영 대표까지 이 세 분이 각각 이렇게 내부자 매수를 하셨고 2월 16일 날은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부사장 이게 정의소 회장 특수관계인이에요. 근데 왜 샀는지 모르지만 이 정의소 회장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이니까 관계가 깊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이 1000주를 매수했습니다. 글로비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소 회장이 샀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분의 상무님이 매수하셨고 아이센스가 요새 좀 주가 안 좋았지만 남학연 대표가 3천만 원 매수했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실적 때문에 좀 빠진 거죠. 교촌 FMB는 송민규 전무님이 매수를 했고 아까 원택 원택은 유춘희 부회장님이 115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싸게 사셨더라고요. 가격을. 전자공시는 이제 여기 2월 13일 날은 그 현대미포조선 매수가 좀 로팍스란 유람선 두 척 수주 계약 해지됐대요. 이건 오히려 호재래요. 원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게 그 건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주력 선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배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주 계약을 해지했는데 오히려 호재로 많이 보고 있고요.
예, 이건 미포조선이 해지한 게 아니고 선주가 요청해서 현대미포조선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고 아까 가온칩스 기억나시죠? 그 일본의 그 한 기업이 예, 반도체 주문 생산 이제 해달라 설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가온칩스의 일본 법인에 공급을 하는 물량인데 아까 요게 이제 AI 반도체 있죠. 아까 삼성이 수주했던 2나노 그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I가 반도체 제조 장비인데 주로 하이닉스에 공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에 공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호재로 보고 있고 KNS라는 기업은 원통형 CID 부품 있죠. 예, 원통형 부품인데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죠.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있다. 그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NS도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밑에는 이제 소각한 기업들이에요. SK네트워크스, NHN이 주식 소각을 했고요. 2월 14일 날은 필옵틱스가 주식 소각을 좀 결정을 했고 2월 15일에는 이제 인공위성 부품 만드는 파이브 프로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은 에센코라고 SK 아마 자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ASRS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ASRS 오브 프로덕트 웨어하우스 이게 뭐냐면 이 자동화된 저장 창고래요. 그러니까 제품 창고에서 사용되는 자동 저장. 그러니까 창고 내에 여러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자동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검색도 가능하게 하고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예, 한마디로 예, 그 뭐죠? 스마트 팩토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인도의 태양광 업체에 이거를 공급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 같아요. 매출 대비 54%. 예, 엄청나게 큰 규모죠. 요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는 주식 소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취득 후에 주식 소각을 결정을 했고요. 그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전체 주식의 0.7% 정도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려가지고 제가 보고서는 그 지난주 보고서는 또 따로 근데 제가 아까 기업들은 추정치 상향이 있잖아요. 그건 좀 어느 정도 해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좋았습니다. 급등해서 드디어 신고가 났습니다. 2,700. 그냥 맘 같아서는 3,000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얼마 좋을까요? 네, 그러길 바라고 있지만 그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올해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이 기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올해 들어선 최고가 경신을 했고 반대로 코스닥은 왜 부진했냐면 2차 전지가 오늘 안 좋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 후퇴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6천억 올 들어서 2월 이제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조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수고 밸류 프로그램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여전히 엄청난 상황이고 오늘 주로 좀 강했던 건 백신 여권 관련주가 아마 상한가 가서 그런 것 같고요. KT가 무려 7% 올랐고 은행주 연일 급등.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아시죠? 이제 의사가 분들이 좀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 거부하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 급등했고 아마 KT가 이제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거. 공기업도 경영평가에 뭐 소액주주, 가치, 재고 이런 거 넣는다고 하니까 정유업종이 오늘 GS, SOL, SOL도 3% 올랐습니다. LNG 관련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고 특히 LNG 관련주 SK랑 GS가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난방공사 그래서 아마 급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웹툰주도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랐던 것 같고 요새 증권주도 괜찮아요. 분위기 괜찮은 편입니다. 올해 아마 실적도 괜찮아질 것 같고 카지노는 GKL이 왜 올랐냐면 강원랜드랑 여기 둘이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많이 못 올랐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보험주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교육주는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은 이제
저기 불가리아인가요? 아마 거기 수주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주들도 현대백화점이 좀 올라왔고, 광고 회사들, 여행사들. 제가 이번에 어쨌든 갔다 왔지만 단체 관광 정말 많이도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행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오늘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지주사 날이죠. 예. LG, SK, 뭐 롯데지주, SK 스퀘어까지 다 올라갔고, 하여튼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 괜찮았고요. 예. 다만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쪽은 초전도체, 카메라 쪽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한 자화전전 좀 빠졌고 아마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조정 나오면 기회겠죠. 예.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조금은 부진했고, 음. 보톡스 쪽도 좀 부진했고,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예. 약간 부진했고, 온디바이스 AI도 쉬어갔고, 예. 그 대다수의 기업들은 좀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시면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원 다시 넘어갔고요. LG엔솔은 안 좋았죠. 2차 전지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5.8%, 하나금융이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SK, LG, 한국전력이 1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KT 올랐고. 그러니까 뭐죠? 다 저 PBR 관련주예요. 이 그 정부 정책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 급등했고, 그리고 반도체 좀 괜찮았고, 반면에 2차 전지 안 좋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았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급락, HLB나 엔캠은 뭐 개별 이슈로 간 것 같고,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제 주요 대표 이쪽이 다 안 좋았어요. 코스닥은 반대로. 파도, 뭐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그죠? 기가비스, 솔브레인 다 빠지다 보니까 좀 안 좋았고, 테크윙, 뭐 오스코텍, 시노, 그러니까 개별 몇 개 기업들만 올라갔는데 시총이 엄청 큰 기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부진했다. 이게 저 PBR과 좀 맞물려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에 이런 관심이 쏠리는 동안 다음 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 또 이동이 코스닥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괜찮게 생각했는데, 예, 실적 좋은데 주가 빠지는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기회로 활용을 하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예, 그걸 역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저 PBR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아까 SFA도 그렇고 턴어라운드 하는데 저 PBR이면 더 좋기도 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고민을 해보시되,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우선이에요. 일단 그걸 먼저 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시간이 좀 넘어서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좀 횡설수설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시장 함께 읽기를 일주일 동안 쉬어가지고, 근데 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계속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